자, 그러면 방금 설명을 잘 들었으면 20번, 21번, 그죠? OX 판단할 수가 있어야 하거든요. 한번 봐봐요. 소득세 법정기일 전이라고 되어 있죠? 체크하고. 소득세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있어요. 그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소득세를 강제 징수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예. 공매가 일어나는 거죠. 예. 이때 소득세는 해당 재산의 저당권 담보 채권에 우선한다. 그래요? 어? 어때? 에? 아니, 봐봐. 법정기일 전의, 그죠? 저당권 담보 채권이잖아요. 그잖아요? 소득세 법정기보다 먼저 담보권이 설정된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당연히 뭐예요? 그 피담보 채권이 더 우선하겠지.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뭐야? 소득세가 우선하지 않겠죠? 이 말이잖아. 그잖아요? 다시.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이 피담보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걔는 뭐야? 세금보다 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지? 그 말은 뭐야? 소득세가 우선하지 않는 거죠. 얘보다, 피담보 채권보다. 뭐라고 했어요? 그 소득세는 해당 저당권 담보 채권에 우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야? OX야. 뭐야, X야? 어? X라니까? 우선하지 않는다니까, 소득세가. 아, 물론 이게 당했으면 상관없지. 당했으면 항상 우선하니까. 법정기일 전후 따지지 않고 항상 우선하는 거고, 얘는 뭐야? 당해세가 아니죠, 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세니까. 재산세, 종부세 등이 상속증여세 아니잖아요. 얘는 뭐야? 따져야지. 법정기일 전이냐 후냐 따져야 하잖아. 다시 봐봐요. 소득세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그죠? 그 재산을 매각대금에서 소득세를 강제 징수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 체납자가, 소득세 체납자가 지금 뭐야? 세금 안 내가지고 그 사람 재산을 좀 강제로 팔아가지고, 그죠? 징수하는 이야기입니다. 공매한 케이스예요. 그때 이제 그 소득세하고 그 피담보 채권과 우선순위를 따지는 거잖아요. 매각대금에서 소득세를 강제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는 해당 재산의 저당권 담보 채권에 우선한다? 우선하지 않는다? 우선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 말은 피담보 채권이 우선한다 이 말이에요. 네? 네. 그 다음에 21번. 자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해당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그래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뭡니까? 해당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가 당해쓰기 때문에 얘는 피담보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거예요. 법정기일 전후를 따지지 않고. 이 저당권 뭐 법정기일 전이 이후인지 이런 말 없어요. 없더라도 그 해당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가 우선합니다. 뭐 맞아요? 틀려? 그래서 맞다. 이 정도 아시면 돼, 이 정도. 이게 실제 기출 지문입니다. 지금 OX 나와 있는 내용들 거의 대부분은 기출문제 지문들이에요. 예? 그래서 반복하시면 돼, 이거. 자, 다음 주제가 이제 불복 절차입니다. 불복 절차. 자, 세금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었을 때 어떻게 이제 구제를 받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일단,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행정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죠? 행정법원에서, 에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할 것은 이 행정법원에, 그죠? 어떻게, 왜 불복하는지 이 절차를 배운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 공부할 것이 아니라고 얘는 행정소송 이야기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 어떤 원칙이 있냐면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알았어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불만 있는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다가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에다가 세무서나 지자체, 시장, 군수 등에다가 먼저 하고 불복을 한 다음에, 알았어요? 그 행정관청의 심판을 거치고 난 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원칙이 있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행정심판 전치주라고 그래요. 이 전체라면 앞서 놓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관청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그래요, 세금이. 그래서 이거 거쳐오면 행정법원에서 이제 심사하기도 편하죠. 그 논쟁거리가 뭔지가 명확해지니까. 그래서 이걸 거치게 돼 있어요, 세금은. 예?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심판 전치주에 의해서 세법에 불복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법 불복 절차 중에 국세와 지방세가, 그죠? 각각 지방세는 지방세 기본법에, 지방세 불복 절차는 지방세 기본법에 있는 거고요. 지방세 기본법이라고 하는 세법에서, 그죠? 불복 절차를 정하고 있고, 국세는 이제 바로 나올 텐데, 국세 기본법에, 알았어요? 불복 절차가 있어요. 많은 부분이 중복되지만,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 있는 부분을 좀 잘 주의해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이 불만이 있죠?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있으면 이렇게 그려야죠. 이렇게. 불만 있는 자가 있습니다. 예. 엄청 화가 났죠, 지금? 불만이 이제, 자, 방법을 일단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지방세. 이의신청은 누구한테 하냐면, 시군세는 시장 군수한테 하겠죠? 도세는 도지사에게 하겠죠. 구세는 당연히 누구한테 하겠어요? 구청장에게 하는 거고, 그죠? 특광세는 특별시 광역시장에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들어주면 오케이죠. 웃고 끝나겠지만, 안 들어주면 이제 또 올라가요. 뭐예요?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안 들어주면 심판 청구는 조세 심판원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예? 웬만해서는 지가 잘못했다고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에게 부과해놓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하기는 쉽지 않지. 좀 삼자의 지에 있는 조세 심판원에다가 불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안 들어주면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다툴 겁니다. 이때 봐봐요. 지금 이의신청할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뭐예요? 곧바로 심판 청구를, 그죠?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심판 청구는 꼭 해야 할 필수 절차고요. 알았어요?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예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지방세의 경우는 뭐예요? 불복일은 뭐예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뭐예요? 예. 또 거쳐야만 해가지고 예?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올 수 있겠죠. 이의신청 뭐라고요? 선택자니까 이의신청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땡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심판 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단 말은요, 맞겠죠. 이거 거쳐야만 꼭 해야 한다고. 안 하면 안 돼. 네? 이거 하나같이 봐봐요. 신청 청구 기간도 90일이고 그 결정 기간도 90일이죠. 그래서 암기하기는 쉬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세 불복 절차를 볼게요. 국세는 이게 뭘로 바뀌어요? 이제 국세기본법에서, 그죠? 규정하고 있고요. 일단 보니까, 요즘 뭐예요? 이의신청 거쳐 있는데 선택이라고 되어 있죠. 선택. 예, 선택이요. 다만 뭐예요? 이쪽 봐요. 필수 절차를 봤더니, 지방세, 방금 전 지방세 보세요. 지방세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밖에 없죠? 근데 국세는 어떻게 됐어요?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네네. 네. 일단 이 신청은 세무서장이나 지방청장이 하는 거고요. 심사 청구는 국세청장이 하는 거고, 심판 청구는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조세 심판원이 하는 겁니다. 다만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심판 청구 또는 심사 청구를 거쳐야 한다는 거고, 지방세는 뭐예요? 심판 청구만 해당돼요. 구별하셨겠죠? 그 다음에 이 신청은 똑같고, 다음에 이제 다음과 같이 신청과 청구 기간은 뭐야? 90일인데요. 결정 기간도 90일인데 뭐 하나가 이게 틀리게요. 이 시점 관련해 가지고 결정 기간이 며칠이에요? 30일이에요. 국세는. 지방세는 방금 며칠이었어요? 지방세는 보이죠? 90일이죠? 여기 봐요. 90 보이죠? 보이죠? 예. 90일, 30일. 이것만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추가 이야기 할게요. 이제 절차는 알았고, 자, 근데 이제 불복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이딴 것들은 불복할 수 없대요. 네? 불복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입니다. 다음과 같은 불만 있는 처분이 있는 경우는 지금 세법상 알았어요? 방금 배웠죠? 지방세법, 국세기본법, 이 세법이나 지방세법상 불복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신청 또는 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신청 청구에 대한 처분이니까 뭐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답. 응? 이거 말이 어려운데 봐봐요. 내가 이 신청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생각하기에 세금이요. 세금이 나는 1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국가가 2억을 부과했어. 네? 그래서 나는 1억을 해달라고 이제 불복을 한 거예요. 나 세금 2억이야, 1억이야, 1억 내야 라고 했어. 이 신청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처분이니까 뭐예요? 결정하면서 이유 없다라고는 붙으면 기각 결정을 말해요. 기각 결정을 하게 되면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또 불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신청에 대한 처분이니까, 알았어요? 이 신청을 한 처분은 뭐야? 2억을 부과한 거죠. 이게 이 신청 한 처분이고, 여기에 대한 처분이니까 뭐야? 여기에 대한 처분이니까, 이 세무서장 등이 뭐야? 이유 없다라고 하는 이 기각 결정을 말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요? 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뭐냐면요. 이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들어줄 때까지 계속 이 신청하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지. 자, 심사 청구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세청장이 야, 이유 없어라고 기각 결정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또 뭐 하셨다고?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봐봐요. 이 신청에 대해서 이유 없다라고 하는, 알았어요? 기각 결정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무엇은 가능해요? 심사 청구는 가능하죠. 이건 가능하죠. 그래서 단서에 이 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무엇은 가능하다? 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는 가능해라는 이야기를, 그죠? 단서에 달고 있네요. 자, 확인해 봅시다. 봐봐요. 이 신청 또는 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은 또 이 신청하거나 심사 청구할 수 없어요, 이 말이에요. 들을 때까지 계속 하지 마, 이 말이에요. 단서에 뭐라고 했어요? 다만 이 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무슨 가능해요? 그 다음 신급이 뭐야? 심판 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일한 말은 가능하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됐어요? 네. 표현 잘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 또 그 처분이나 거기에 대한 처분입니다. 심사 청구를 한 처분은 내가 앞에 2억이라고 하는, 그죠? 불만 있는 처분을 말하고 대한 처분은 뭐라고요? 이유 없다라고 하는, 그죠? 기각 결정을 말할 겁니다. 네, 이거 뭘 말하냐면요. 자, 또 하나의 불복 절차가 있어요. 우리가 안 배울 필요가 없는데, 방금 배웠던 이 절차는 무슨 법에 의한 불복이에요? 얘는 무슨 법에 대한 불복이에요? 세법상 불복 절차입니다. 알았어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뭣도 가능하냐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세법상 불복을 거쳐서 갈 수도 있고, 또 하나고요. 감사원에다 갈 수 있어요. 감사원 법상
심사 청구를 해가지고 불복인이 이걸 거쳐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요. 감사원법에다가 불복을 하면 이쪽으로 오지 말라는 거야. 알겠죠?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 루트로만 타는 거야. 이쪽은 오지 마라 이 말이야. 감사원법으로 갔을 때 간 걸 가지고 다시 세법으로 오지 마라 이 말이야. 이게 이야기입니다.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 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 청구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세법으로 넘어오지 마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범칙 사건에 대한 통고 처분. 얘는 불만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형사 고발돼가지고 형사소송 절차를 거쳐가면 돼요. 예? 형사소송. 범칙 사건, 교통 같은 거 위반하면 범칙금 날라고 오잖아요. 뭐 그런 거야. 그런 걸 말하는 거. 이걸 통고처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무서장이 보기에 이 사람이 세금 떼먹고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범칙 사건 경우는 그 사람한테 이제 세금 내라고 알았어요. 범칙금도 부과하고 세금 내라고 이렇게 통고처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어쩌라는 거야? 방금 전에 이렇게 올라오지 말라는 거야. 세법상.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네가 불만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행 안 하면 형사고발 돼가지고 법원 가. 법원 가서 형사재판 받아.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그건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입니다. 이건 과세되기 전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과세 전이야. 그러니까 이건 불복할 게 아니야. 과세가 된 다음에 불복하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요?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이기 때문에 해당 사가 없어요. 과세가 된 다음에 불복하는 거예요. 과세가 되기 전이니까 해당 사가 없다. 이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세무조사를 한 다음에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세무조사에 대해서 이제 부과하기 전에 너 조사 결과를 통지하게 돼 있어요. 예고 통지를 합니다. 야,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문제가 많네. 세금 너 내야겠다라고 예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직 과세하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적부 정확한지 아닌지를 또 심사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알겠죠? 네. 그런 제도에 따른 이야기고 아무튼 과세 전이기 때문에 불복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도 뭐라고요? 세법상 불복 절차로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결정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각하 기각 인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하는 청구 자체를 배척해가지고 그 사람이 뭘 주장하는지 떠들어 보지를 않아요. 심리를 안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 그죠? 내리는 결정입니다. 아예 겨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청구 기간이 지나가지고 막 불복한다든가. 그럼 의미가 심리할 필요가 없죠. 네? 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불복한다든가 등등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각과 인용은 일단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각은 앞서 이야기했죠. 이유가 없는 거야. 야, 들다 봤더니 네 말이 맞네가 아니라 이유가 없어. 네. 이게 이제 기각 결정이고요. 여전히 불만이 있는 거죠, 이 상태. 인용은 이제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미안하다. 이건 이제 웃음이 보이죠? 너 여전히 인상을 쓰고 있어야 이렇게. 더 화가 나지. 10가지 나겠다? 이건 이제 웃음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인용 결정. 그래서 좀 받아들여준 겁니다. 미안하다. 받아주는, 청구가 이유가 있다는 결정.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얘기했잖아요. 인용 결정이 있게 되면 어쩌겠어요? 경정과 필요한 처분을 이제 하겠죠? 아까 2억이라면 1억으로 고쳐서, 그죠? 경정해서 부과를 해야 할 텐데, 또 필요한 처분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이게 만약에 제적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뭐야? 경정이라 필요한 처분을 받을 수 없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뭐라고요? 그 불복에 대한 결정이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뭐야? 경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죠? 규정이 있는 거지.
1년 기각하지 1년. 시험에서 한 2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특례는 세법에 의한 불복만이 아니라 뭐도 가능해요? 감사원법에 의한 불복도 해당되고 행정소송법에 의한 불복도 똑같아요. 준해서. 예. 자, 불복 절차 관련해 가지고 집행 부정지 효력, 아니 불자에게 정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라는 효력이 있어요.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복을 하면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집행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징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뭐예요? 징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세 고지하고 독촉하고 압류해야 하는 거예요. 불복했다고 해서 그저 멈춘 게 아니라는 거, 여전히 뭐 한다? 과세권자는 징수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다만 어디까지는 돼요? 압류까지는 되는데 압류 재산이 다음 단계가 뭐예요? 매각이죠, 매각. 공매죠, 공매. 공매는 제한될 수가 있어요. 공매는 뭐 결국 뭐야? 소유권이 바뀌는 거니까, 그죠? 예. 만약에 그 불복이는 말이 맞으면 어쩌고서 좀 복잡해지겠지. 그래서 자, 압류까지는 할 텐데 압류한 재산을 뭐예요? 처분하는 것은 보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때 이제 주의할 것은 언제까지 보류할 수가 있냐인데요. 뭐라고 되세요? 결정 처분이 있는 날이 아니에요. 주의하세요. 있는 날부터 뭐요? 바로 그날까지가 아니야. 30일까지, 그죠? 30일까지는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가 있습니다. 30일까지. 보류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왜냐면 이제 그 압류 재산에 따라서는, 알았어요? 빨리 팔아야 할 것도 있거든요. 예? 시간 지나면 막 변질되거나 훼손될 거나 이런 물건도 있거든. 이런 것들은 바로 팔아야 하니까 규정 자체는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보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신청 청구 기한 앞에 언제였어요? 다 한 90일 이내인데 그 불복인이 알았어요? 지금 세금 불만이 있는데 천재지배를 당했어. 막 제의를 당한 거야 아마. 예? 그럼 어쩌겠어요? 연장해 줘야겠죠. 그래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게 되면 연장할 수가 있는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에요. 뭐예요? 소멸한 날로부터 14일이네요. 소멸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정신을 좀 차리고요. 정신을 차리고. 예? 천재지변 당했는데 당하자마자 14일 이내가 아닐 거 아니야. 정신이 없는데, 그지? 그래서 소멸할 때부터, 그 사유가 발생할 때부터가 아니라 뭐예요? 소멸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그죠? 신청 청구를 할 수가 있답니다. 당연상 14일 기억하세요? 소멸할 때부터 기억하세요? 30일까지 공매 처분 보류 기억하세요? 예. 자, 대리인 선임입니다. 대리인 선임 관련해가지고는요, 일단 뭐야. 당연히 변호사 등을 선임할 수가 있겠죠. 세무사나. 근데 지금 이 규정이 알아야 할 것은, 가족을 대리인으로, 그죠? 이 불복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가족을. 굳이 가족을 이제, 배우자, 사촌인의 혈족을 말합니다. 배우자나 사촌인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금액이 작을 때 가능하다가 되고,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2천만 원 미만일 때, 2천만 원 미만. 참고로 국세는 5천만 원 미만입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는 1,000만 원이었거든요. 1,000만 원에서 작년에 개정돼가지고 2천만 원으로 최근에 그나마 바뀌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존기간이에요. 보존기간은, 신청 서식 절차, 결함이 있을 때. 알겠죠? 예. 이러면 이제 고칠 수 있는 기간을 줘요. 신청의 서식이나 절차에 결함이 못하네.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 사유 증명할 자료가 미비한 경우, 그래서 심의할 수가 없다면 20일간의
보존기간을, 그죠? 정해가지고 고쳐올 것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이때 20일 가이라고 돼 있죠? 국세는 뭐라고 돼 있어요? 20일 이내라고 돼 있고, 지방세는 20일 간이라고 돼 있어요. 찌꺼바지, 그죠?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래서 올해 바뀝니다. 바뀌면, 어떻게 바뀌면 좋아요? 그냥? 국세든 지방 똑같이 맞추면 좋을 거 아니야? 야, 지방세가 또 고집을 부리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개정된 거예요. 뭐라고요? 납세자가 동의한 경우는 20일 이내라고 돼 있어요. 알았어요? 개정이에요, 그냥? 지방세는 본래 어떻게 됐다고요? 20일 간이라고 돼 있잖아. 딱 20일 간, 20일. 근데 납세자가 동의하면 뭐라고요? 20일 이내도 가능해요. 국세는 여전히 20일 이내로 돼 있고. 알겠죠? 개정이니까 그럼 좀 기억해 주세요. 예. 납세자가 동의하면 지방세도 뭐예요? 국세와 같이 20일 이내로, 그죠? 보존기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겠지. 야, 10일이면 충분하냐? 그러면 10일 주겠다, 이 말이야. 예? 네? 예. 이내니까. 예. 그 다음에 이 보존할 게 경미하면 직권으로 보존할 수가 있겠네요. 당연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주의하세요. 이 보존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90일에 결정한다면 보존기간만큼은 멈추는 걸 의미합니다. 예? 예. 그 기간 허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뭐 결정하지 않는다. 멈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보존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면 땡이 되겠죠? 포함하지 않는다. 아시면 돼요. 이게 불복입니다. 자, 서류 송달 볼까요? 서류 송달은 누가 누구에게? 과세권자가 이 납세자에게, 알았어요? 납세 고지서 등, 그죠? 각종 서류를 보낼 텐데, 보내는 방법, 예? 보내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일반의 경우는요, 이 명의인에게 보내고요, 그자의 주소, 고소, 영업소에, 그죠? 송달하게 돼 있어요. 이 명의인은 서류의 수신인으로 지정된 자라고 돼 있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송달 받아야 할 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송달 받아야 할. 송달 받아야 할 자도 같은 의미입니다. 명의인, 서류의 수신인으로 지정된 자, 송달 받아야 할 자 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대 납세 의무자에게 송달할 때, 연대 납세 의무자 뭔지 아시죠? 네? 상속도 올리면 돼요. 연대 납세 의무자에게 송달할 때는 일단 다 하지 않고 대표자에게 하면 돼요. 한 명에게. 네? 한 명에게. 대표자가 없으면 어떨래? 저기서 한 사람한테 보내면 돼, 그냥. 네? 대표자에게 보내는데 없으면 어떨래? 정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보내면 됩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서류는 모두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가 되겠고, 중요하다는 이야기는요, 납세고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중요하니까 얘는 각자에게, 그죠? 모두에게 각각 보낸다 아시면 됩니다. 자, 서류 송달 방법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원칙이. 교부 송달, 우편 송달, 전자 송달. 교부 송달은 직접 뭐예요? 그 송달 받을 자의, 그죠? 주소 등에, 그죠? 가서 직접 건네주는 걸 교부 송달이라고 그래요. 네? 방문해가지고 전해주는 걸 교부 송달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편은 뭔지 아시죠? 우편으로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전자 송달은 그 사람이 막 이메일이 있거나 하면 거기다 보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세무서 등 관련 사이트에 전자 사서함 여기다가 이제 보내는 건데요. 다만 전자 송달은 가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그죠?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큰 명이야.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신청할 때만 가능하다. 어떤 보충적으로 좀 보내는 방법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이, 그러니까 교부나 우편 송달이 불가능할 때, 알았어요? 교부나 우편 송달이 어렵다면 보통 가능해요?
공시송달이라는 게 있는데, 공시송달은요, 그 서류 주요 내용을 공고를 하면, 예? 송달 효력이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이 예의가 있다 하시면 되고, 자, 구체적으로 볼게요. 교부 송달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일단 송달 장소에 가서 방문을 해 가지고 교부를 할 텐데, 송달 받을 자에게, 그죠? 그런데 뭐예요? 송달 장소 일단 가야 해요. 갔더니 뭐예요? 송달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할 때입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온 게 아니라 그 종업원, 사용인 등 종업원이나 또 주소 같은 경우 동거인, 알았어요? 네. 에게 송달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단서가 있죠. 이 자들이 뭐예요?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사리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정신이 오락가락하거나 얘한테 또 줄 수는 없잖아. 사리를 분별하시는 사람에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송달을 거부할 때입니다. 방문했는데 그 송달 받아야 할 자 또 이런 종업원 등이 서류 송달을 막 거부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는 뭐라고 되세요? 송달 장소에 그 서류를 그냥 둘 수가 있어요. 놔두고 올 수가 있다는 것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송달을 유치송달이라고 부릅니다. 서류 송달 수령을 거부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그 장소에 둘 수가 있는데 이걸 유치송달이라고 한다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공시송달 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서류 수령을 거부하게 되면 되는 게 공시송달하는 사유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편송달 경우, 우편송달은 일단 기본은 일반 우편인데요. 중요한 서류는 뭐예요? 당연히 등기로 해야겠죠. 납세, 고지, 독촉, 강제징수, 또 정부 명령과 관련된 서류는 중요하니까 얘는 등기로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시송달 볼게요. 주요 내용을 공고하면 서류 송달된 걸로 본다겠죠. 구체적으로 일단 이제 정보통신망, 국세청이나 그죠? 지자체 그 사이트가 네. 그 다음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간보 공보의 일간신문, 주간신문은 아니에요. 예, 게재해서 송달을 합니다. 이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시 방법과 함께 활용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정보통신망, 역시 컴명인 사람은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정보통신망은 보충적으로, 그죠? 활용이라는 겁니다. 네? 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면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뭐예요? 다른 공식 방법을 하고 얘를 보충적으로, 알았어요?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바꾸면 안 돼요.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을 할 때는 다른 방법과 함께 한다고 되게 되겠죠.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때 다른 방법과 함께 활용해라 이야기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시송달은 언제 하는지 사유. 앞서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는 공시송달 사유가 아니라고 그랬고요. 어떤 경우에 공시송달입니까? 국외 주소, 영업소가 있는 경우. and 뭐예요? 송달이 곤란할 때. 무조건 국외 주소가 있다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and 뭐라고요? 송달이 곤란한다고 인정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소 영업소가 불분명하면 당연히 바로 이건 공시송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주의하세요. 3번은 1과 2입니다. 1 또는 2입니다. 1 또는 2. 이 해당하면서 역시 and예요. and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합니다. 한 번씩 그냥
1번의 경우는 공시송달이다 하면 땡이 돼요. 1번 또는 2번이면서 뭐라고요? 단서가 필요해요.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는 단서가 필요합니다. 자, 1번은 우편일 때 이야기고요. 반송된 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반송된 게 때 해당합니다. 네, 봐봐요.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된 경우는 공시 네?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로 확인돼 가지고 반송된 경우는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응? 맞아요. 방금 이야기했는데 방금은 여기까지만 읽었잖아. 여기까지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잖아.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까지만 이야기했잖아. 송달할 수 있어요? 공시 송달 사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사유 아니라니까. 이게 붙어야 한다고 했잖아. 요소 뭐라고? 이게 붙어야 한다니까. 이게 안 붙으면 안 된다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는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또 맞대. 누가 맞다 그러나? 도대체 왜 이러나? 자, 물어볼게요. 여기서부터 해야겠네.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는 공시 송달을 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뭐라고 했어?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뭐라고 했어?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할 수 있다니까. 다시 묻습니다. 1번 또는 2번이면서 뭐라고요? 이게 있어야 공시송달이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이제. 자, 이게 다 못하면 개인적으로 만나요.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사유가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요? 이면서 뭐라고요?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라고 인정될 때 공시송달 사유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다음에 2번은 교부송달에 해당돼. 교부송달. 자, 방문을 했어요. 납세자를 방문했는데 뭐예요? 예? 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예? 개짖는 소리만 듣고 온 거지. 근데 몇 번 가예요? 2회 이상 가, 2회 이상. 알았어요? 2회 이상을 방문해야 한 번 가가지고 사람 없으니까 공시 안 돼. 2번 이상은 가야 한다, 이 말이고요. 2번이 그러면 오전에 한 번 가고 오후에 한 번 가면 안 되고, 하루에 하면 안 돼요. 예. 뭐라고 했어요? 3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처음과 마지막 방문 사이에 기간이 얼마? 3일 이상 동안에 2회 이상 방문해야지 공시송달 사유가 돼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회 이상 납세지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로서 뭐라고? 납부기한 내 송달하기가 곤란하고 인정된 경우에 공시송달 사유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 예. 자, 언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까? 송달 효력 발생 시기예요. 뭐라고 했어요? 일단 교부송달과 우편송달은 운영 도달주입니다. 서류가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해요. 도달한 때. 아시겠죠? 도달한 때. 그 다음에 전자송달은 그 이메일 주소, 또 전자사상 등에 뭐예요? 저장된 때. 쉽게 입력할 때죠, 입력할 때. 저장된 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입력할 때. 그 다음에 공시송달은, 자, 주요 내용을 공고하잖아요. 공고한 날로부터 뭐예요? 14일이 지날 때. 14일이 되는 때가 아니에요? 지나면요. 경고할 때니까. 다른 표현은 경고할 때고, 지나면. 14일이 되는 때 하면 땡이 되는 겁니다. 14일이 지나면. 그 다음에 납세 고지서 등 송달 지연으로 납기 연장 규정인데요. 자, 납기니까 이 서류는 뭐예요?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입니다. 납세 고지서 등 세금 내라는 고지서. 납세 고지서 독촉장 등이 되겠죠. 참고로 그런 얘기했죠. 지방세는 납세 고지서,
국세는 납부고지서라고 불러요. 예, 아무튼. 일단 이 납기 연장은 세금을 내는 거니까요. 돈을 마련할 시간 여유를 좀 줘야 한다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14일 정도 여유를 줘야 한다로 이해하면 돼요. 모두에도 14일은 여유를 줘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지서가 납기를 지나가지고 도달한 경우예요. 지나서, 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이 납기. 자, 그럼 그림 그릴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여기가 납기. 근데 서류가 납기가 지나가지고 도달을 한 겁니다. 납기가 지났다고 보시죠? 이때 서류가 도달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달한 날로부터 뭐예요? 이때부터 14일이 그죠? 이게 지난 날이에요. 이게 납기예요. 이 납기가 연장된다 이 말이에요. 도달한 날 14일이 지난 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죠. 밑에 고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서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입니다. 일단 납기 전에 도달했어요? 후에 도달했어요? 전에 도달했어요. 이때 도달했어요? 이때? 그런데 이 납기까지가 7일 이내인 거죠. 작다고. 그러면 역시 뭐예요? 도달한 날부터 뭐예요? 14일이 뭐예요? 지난 날이 그때가 뭐예요? 납기가 되는 거야. 알겠죠? 역시 연장이죠. 아래쪽 이야기고 이쪽 이야기야. 지나서 도달한 경우하고 납기 전에 도달하긴 했는데 7일밖에 남지 않으면 이때는 역시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이 납기다. 그럼 얼마? 14일을 그죠? 돈 마련할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까지. 이게 총론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OX 바로 갈게요. 20번, 21번 했잖아요. 22번. 과세 전 적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은 이신청 또는 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한다고 했는데 뭐예요?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과세 전이기 때문에 얘는 불복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는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맞아요? 국세, 지방세 잘 구분하세요. 국세잖아요. 국세는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 중에 하나를 거쳐야 하잖아요. 그래서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 맞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그죠? 네. 자, 24번입니다. 이의신청 또는 심판 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지만, 그죠?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 청구 결정 처분이 있는 날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네? 보류할 수 없다고? 이런 뭐야. 결정 처분이 있는 날부터 뭐예요? 30일까지지. 그지? 그래요? 이런. 이거요. 한참 가야 하네. 이처래요. 결정 처분이 있는 날까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결정 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지방세 이의신청인은 신청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사촌인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뭐야 이게?
2천만 원 미만으로, 그죠? 바뀌었습니다. 예. 또 이거 2천만 원 미만이니까 1,000만 원 미만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네? 법 규정을 넣어봤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신청 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는 선임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그 맞죠. 그 사례니까 맞아요. 사례니까. 네? 네. 네. 26번입니다.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겠는데 뭐예요? 없어요. 네. 공시 송달 사유가 아닙니다. 이거 뭐예요? 그 장소에다가 두면 된다고 했잖아요. 유치 송달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틀렸고요. 27번입니다. 서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한번 공시 송달 이야기인데요. 그죠? 일단 주소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시 송달할 수가 있죠? 근데 뭐예요?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인데 뭐예요?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그죠? 14일이 지나면, 그죠?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지막. 기한을 정하여 납세 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도달한 경우, 지자체의 징수금은 납부 기한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뭐예요? 10일이 지난 날이겠네. 이것이 뭐예요? 14일이요. 납기 지나서, 그죠? 납기가 지나서 뭐예요? 납세 고지서가, 그죠? 도달한 케이스가,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이렇게 조세 총론을 정리했어요. 중에서 뭐 잘하자? 네? 납세무 성립확정서를 잘하자. 예. 그죠? 조세 분류도 잘하자. 예. 물론 나머지도 잘하면 좋지. 그죠?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중심으로 공부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뭐예요, 이제? 총론 배웠으니까 이제 취득세부터 또 배우겠죠? 취득세, 등록세 배울 겁니다. 자, 취득세 봅시다. 자, 취득세는 일단 뼈대 잡으면요. 어떤 세인지 이미 총론에서 배웠는데요. 세법을 배운다는 말은, 그죠? 세법 규정 내용을, 그죠? 배운다겠고, 세법 규정은 과세 요건 규정하고 납세 절차 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취득세는 그럼 어떤 세인지 확인합니다. 과세 대상은 뭐예요? 취득이고요. 납세무자는 그 취득한 자가 되겠고, 개인 법인 포함됩니다. 과세 표준은 그 취득한, 그죠? 가액, 취득 가액, 이렇게. 가액이니까 세율은 비율로, 그죠? 정해지는 거고요. 세금을 어떻게 납세금을 이행합니까? 절차는 어떻게 내요, 세금? 납세문자가 자진 신고 납부하죠. 그죠? 언제까지입니까?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요. 그 다음에 납세지는 지방세는 뭐 납세지가 뭐라 그래서 어디서 부과하냐고 했죠? 큰 쪽, 도고 특강에서 부과하고 지방세니까 그 물건 소재지로 정해집니다. 물납, 분납 없고요. 뭐가 있어요? 면세점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작으면 부과 않겠다. 구체가 얼마라고 그랬죠?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부과하지 않겠다는 제도가 있었죠. 이게 이제 취득세인데 구체적으로 이제 뼈대에다가 이제 살을 붙여가는 게 앞으로 공부라고 그랬습니다. 과세 대상부터 볼 거예요. 취득이라고 했잖아요. 취득. 그죠? 취득인데 구체적으로 법은요.
이게 취득세 목차거든요. 방금 했던 거예요. 과세 대상, 납세의무자, 과세 대상, 납세의무자, 과표 세율, 비과세 절차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 대상 취득의 종류에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구별되고, 과표가 구별되고, 세율이 구별되고, 취득에 따른 어떤 취득은 비과세가 있는 거고, 취득에 따라서 절차가 다르다면 이걸 이제 구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추가로 취득 시기를 따로 배워요. 취득 시기는 일단 첫 번째 뭐예요?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취득한 때니까 성립 시기로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취득 시기는 또 뭐예요? 취득 가액을 정할 때 취득 당시 가액이니까 취득 시기 필요하고, 또 납부기한 정할 때 취득한 날부터 뭐예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면 기준이 된 날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그래서 취득의 종류에 따라서 취득 시기도 구별해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과세 대상을 잘 알아야겠죠? 네? 과세 대상, 취득의 종류를 잘 알아내야 합니다. 왜냐면 거기에 따라 다르니까. 네? 그러면 과세 대상을 볼 건데요. 취득세 과세 대상은 법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해야 과세한다고 되어 있어요. 일단 뭐예요? 법에 물건을 정해놨어요. 네? 그리고 취득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해요. 법이 정한 이 물건에 해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네. 이 법은 가지수로 몇 가지 15개를 정하고 있고요. 이걸 취득해야 합니다. 15가지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토지,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나머지는 이제 가볍게 보는데요. 이 15가지를 앞으로 설명할 때 그냥 15가지를 다 언급할 수는 없잖아. 법 조문도 그래요. 15가지를 다 일일이 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5가지를 표현한 말이 부동산 등이에요. 부동산 등은 뭐예요? 과세 물건 15가지를 표현한 말입니다. 아시면 되고. 자, 토지 건축물을 알겠죠? 네. 자, 이제 나머지 합니다. 차량과 그 친구들이에요. 차량과 그 친구들. 광업권과 그 친구들이 뭐고요. 골프 이용권과 그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 다음에 잇목은 혼자 외롭게 서 있는 나무가 있어요. 차량은 뭐예요? 친구가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죠. 얘네들이 되게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법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차량은 땅에서 굴러다니고, 선박은 물에서 떠다니죠. 항공기는 하늘에서 날아다니잖아요. 얘네들이 기계 장비를 싣고 굴러다니고 떠다니고 날아다니는데 같이 움직여요. 예. 한 번씩 항공기가 떨어집니다. 추락을 해가지고 빠지기도 하는데 대개는 같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광업권과 어업권, 낭식어업권이 광업권과 그 친구들입니다. 예, 예. 광물을 캘 수 있고 고기 잡을 수 있고 양식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래서 앞잡다 가지고 양식 광어를 떠올리세요. 양식 광어. 골프 이용권과 그 친구들이거든요. 콘도 이용권, 종합 체육시설 이용 이용권, 요트 이용권, 승마 이용권, 럭셔리한 그죠 회원권이에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 등 관련 회원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잇목은 따로 짝이 없습니다. 혼자 외롭게 서 있는 나무가 잇목이에요. 잇목은 서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서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다, 살아있는 나무를 말하고, 이 말은 잘린 나무 있죠? 벌채된 나무, 죽은 나무는 취득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아시고. 얘네들을 뭐 해야 한다고요? 취득을 해야 과세하지. 주식을 취득하면 과세해야 안 해요, 취득세. 과세 않죠, 그죠? 예. 다이아몬드를 취득했어요. 과세 않는 거예요. 법에 정해진 이 물건을 취득할 때 과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분양권을 취득했어요. 예?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취득이 뭐냐? 취득이 뭐냐? 예? 취득했단 말이 뭐냐? 취득했단 말이 뭐야? 취득이 뭐냐? 법에 정해놔야지. 그죠? 취득이 도대체 뭐냐? 예? 취득은 아무나 하나 노력할 때겠는데, 취득이 도대체 뭐냐? 예. 법에 취득이 뭐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봐봐요. 취득해가지고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 매립, 간척이한, 토지 조성 등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자 취득의 종류 몇 가지를 열거하면서 등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원시, 승계, 유상, 무상의 한마디로 모든 취득을 말한다라고 해요. 모든 취득만. 아무튼 모든 취득은 다 과시하겠다가 핵심입니다. 원시는 뭐예요? 없던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거예요. 이거 원시입니다. 승계는 있던 것을 넘겨받는 겁니다. 있던 것을 소유권을 넘겨받는 걸 승계라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상, 무상은 대가를 주고 취득할 수도 있고, 대가를 주지 않고, 그죠? 취득할 수가 있겠네. 그죠? 그걸 다 망라합니다. 매매가 대표적인 유상, 승계가 되겠고, 무상은 이제 상속, 증여 등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예의가 있어요. 차량과 그 친구들입니다.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 장비가 되겠는데, 얘는 뭐예요? 승계 취득이 하나입니다. 원시 승계 불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차량과 그 친구들은 뭐예요? 승계 취득만 과세해요. 원시는 과세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량을 설명드릴게요. 이게 차량이에요. 차량의 원시 취득은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예? 차량을 이렇게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원시예요. 없던 걸 만든 거니까. 차량을 현대자동차가 만드는 거, 제작, 뭐 조립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취득세를, 과세를 만약에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현대자동차가 이 차값을 넣어줘요. 취득세 포함시켜가지고 누구한테? 우리한테, 소비자한테 떠넘기거든요. 그렇잖아? 그러겠죠? 그러니까 차값만 올라가겠지? 그래서 봐주겠다. 알겠어요? 차량과 그 친구들은 뭐라고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아요. 승계만 가능하다. 자, 그러면 뭘 해야 하냐면, 매매, 교환 등이 취득이라면요. 당연히 뭘 알아야겠어요? 취득이 과세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매매, 교환, 쭉 여기 돼 있죠. 그러면 뭘 해야 하냐면, 얘네들이 바로 다음 이야기가 뭐예요? 납세 의무자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이게 매매, 교환 등 있으면 누가 납세 의무자인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더 나가서 이게 매매라면 관련해가지고 각각 이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되고, 알았어요? 또 세율은 그죠?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은 또 매매, 교환 등 관련해가지고 누가 취득자고 납세 의무자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해볼까요? 네. 매매는 누구겠어요? 사고 판 사람 이야기니까 누구겠어요? 산 사람이죠. 매수인, 매수자, 매수인, 양수인 등으로 표현되는데 됐죠? 네. 그 다음에 교환은 누구겠어요? 교환은 둘 다 다예요. 물론 전제가 앞으로 따로 말하지 않으면 이 물건을 그죠? 매매하고 교환하고 현물 출처하고 이런 전제를 한 겁니다. 주식이 나오면 안 돼요. 다이아 반지가 나오면 안 된다고. 알겠죠? 이걸 전제로 일단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봐요. 매매는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 이게 매도인이고 매수인이면 부동산을 떠올려 보세요. 부동산 등. 갑이 팔고 을이 샀다는 이야기 하지, 그죠? 예. 누가 취득자예요? 매수인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을 팔면서, 그죠? 돈으로, 금전으로 대가를 치는 게 매매고요. 교환은 돈 대신 또 부동산으로 등으로 대가를 치는 게 교환이라고 그래요. 누가 취득해요? 얘는 갑과 을, 그죠? 쌍방이 다 취득자고 납세의무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상속은 누구겠어요? 상속이 취득이라면
사망한 사람이 있고, 그죠? 사망한 사람, 죽은 사람. 그걸 피상속이라고 하여. 그 다음에 상속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상속이. 그럼 누구예요? 상속이 되겠죠. 증여는 증여한 사람이 있고, 증여받은 사람이 있겠죠. 증여받은 사람이 되겠죠? 증여한 사람은 증여자. 증여받은 사람은 수증자라고 그래요. 수증자가 되겠네. 그죠? 기부는 당연히 뭐야? 증여와 다를 바 없어요. 기부 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작년 시험에 기부는 취득이 아니다라고 나왔어. 말이 안 돼. 기부는 취득이에요, 아니에요? 취득이잖아. 근데 이렇게 나왔다니까? 기부는 취득이 아니라고 나왔대. 엄청 쉽게 나왔죠? 네. 현물 출자는 처음 하신 분들은 어렵죠? 뭔 말인지 쉽죠? 네? 현물 출자는 양도세도 나오고 취득세도 나오기 때문에 한 번은 알아야 하는데요. 이건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잖아요. 일단 법인이 법인의 대표가 이제 주식회사예요. 법인의 대표가. 여기 이제 출자자가 있어요. 출자자. 이게 이제 이 회사가 주식회사라면요. 이 출자자가 뭐예요? 주주라고 이제 표현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주. 예. 그래서 이제 자,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데, 자, 이 출자자가, 이 주주가요, 돈을, 그죠? 돈을 출자하고, 현금을 출자하고, 주식을 발행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현금 출자라고 그래요. 또는 금전 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 법인은 뭘 취득하고 있죠? 법인은 뭘 취득하고 있어요? 이 주주가, 출자자가 뭘 출자했다고요? 돈을, 현금을 출자했대. 그리고 이 출자자가 뭘 받았다고요?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받았다니까. 뭐, 법인이 주식회사가 아니면 출자 지분이란 말을 쓰는데, 아무튼 주식회사로 설명할게요. 주식을 발행했고, 주식을 취득한 거예요. 법인은 뭘 취득했어요? 현금을 취득했고, 출자자, 주주는 뭘 취득했어요? 주식을 취득했죠. 자, 법인 취득세 과세해야 안 해요? 법인 취득세 과세하냐고 안 하냐고? 에? 해요? 과세하려면 과세 물건에 해당해야 하고요. 15개. 취득에 해당해야 해요. 네? 여기 돈이 있냐? 돈이 여기? 현금 있어요? 없잖아. 법인 돈 취득했잖아요. 여러분 돈 주고받을 때 세금 내요? 취득세? 냈어요? 낸 적 있어요? 과세 안 해요? 아니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이 말이죠. 그죠? 예. 자, 출자자 주주 뭘 취득했어요? 주식을 취득했잖아요. 과세해야 안 해요? 안죠. 15가지 없잖아요. 취득이 했지만 물건이 해당 물건이 아니니까 안 해요.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돈 대신, 그죠? 돈 대신 물건을 출자할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현물 출자라 그래요. 물론 현물은 현금이 아닌 자산적 가치가 다 가능한데, 전제가 하는 거예요? 15가지를 전제를 해봅시다. 부동산 등을 출자한 거예요. 그리고 주식을 발행해서 취득했습니다. 법인은 뭘 취득한 거예요? 뭘 취득한 거예요? 이게 부동산 등이에요. 15가지. 법인은 뭘 취득했어요? 부동산 등을 취득했죠. 그래서 뭐예요? 법인이 뭐예요? 취득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현물 출자가, 그죠? 취득이라는 거죠.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는 취득자가 누구예요? 출자자예요? 법인이에요?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라고 했는데 누가 취득자고 납세의무자냐고. 취득세. 법인이요? 법인? 여전히 이 출자자 주주는 뭘 취득한 거예요? 주식을 취득한 거죠? 과세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네. 그 다음에 건축은 뭔지 아시겠죠? 건축은 금을 짓는 거니까 원시취득 그 대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개수는 놔두세요. 좀 어려우니까 좀 설명하고.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은 바다나 하천을 메꿔서, 알았어요? 없던 땅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역시 토지의, 그죠? 원시취득, 그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요, 얘를요, 그러니까
원시인지 승계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요. 유상인지 무상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럼 해보세요. 매매는 뭐예요? 원시예요, 승계예요? 승계죠.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유상인지 아시겠죠? 교환은요? 원시예요, 승계예요? 승계고. 유상, 무상? 유상이죠. 상속 중에 같이 볼까요? 상속 중에는 원시예요, 승계예요? 승계죠. 유상, 무상? 무상. 기부까지 똑같죠? 예. 그 다음에 현물출자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는 원시 승계? 승계고. 유상, 무상? 유상이죠. 대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예. 건축은 원시 승계? 원시. 유상이 무상이에요? 예? 생각 안 해봤어요? 당연히 유상이지. 아이, 돈 들어갔잖아. 건물 지으면서. 말하지 않더라도 유상인 거야? 공짜는 없어요. 상속 증여 말고, 기부 말고는. 공유수면 배를 간척, 뭐야? 원시 취득이죠? 물론 당연히 유상입니다. 굳이 이야기하면. 개수 나머지 개수? 자, 그런데 이 방금 쭉 열거된 취득은요, 실은 사실상 취득이고요. 사실상 취득이고, 방금 열거했던 취득을 원시, 승계, 유상, 무상으로 구분하게 되면 이와 같이 정리할 수가 있어요. 방금 했던 거 여러분이. 근데 뭐 하나가 있냐면요. 방금 했던 이 취득은 실제로 취득한 걸 말해요. 예? 실제로 없던 게 생겼고, 알았어요? 없던 게 생겼잖아요. 없던 땅이 생겼고, 어떤 건물이 생겼잖아요. 그죠? 또 뭐야? 있던 것이 뭐야? 있던 것이 승계됐잖아. 소유권이 넘어갔죠? 어떤 사실상 취득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취득이 아닌데 세법은 취득으로 간주해가지고 취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게 있대요. 간주 취득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간주 취득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시험 관련해서는. 취득이, 사실상 취득이 아닌데 취득으로 또 간주하겠대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자,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예요. 소유권이 바뀐 게 아닙니다. 봐봐요. 갑이 있는데요. 갑의 땅이 있는데 이게 임야예요, 임야. 뭐라고요? 임야. 근데 이것을 뭘로요? 지목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바뀐 거, 대로. 응? 뭐라고요? 지목이 변경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여전히 소유권은 뭐예요? 갑이에요. 소유권으로 변동은 없는 거예요. 지목만 바뀐 거예요. 갑 토지가. 그죠? 그러면 뭐라고요? 지목이 바뀌면 취득으로 간주하겠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변경으로 뭐예요? 가액이 증가해야 해요. 핵심은 이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임야가 대지로 바뀌면 가액이 증가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증가하죠. 가액이 물론 증가해야 한다. 임야일 때는 1억이었는데 이게 대지로 바뀌면서 만약에 3억이 됐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그 증가한 만큼 뭐라고요? 취득으로 봐가지고 과세하겠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그죠? 처음부터서 요 대지 3억짜리 취득한 사람은, 그죠? 3억을 취득가액으로 세금을 낼 텐데, 그잖아요? 임야로 사가지고 이렇게 대지로 돌리게 되면, 알았어요? 1억만 세금 내고 나머지 2억을 안 낸다면 형평이 안 맞죠? 예?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같은 논리로 차량 등 친구들입니다. 차량가 그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뭐예요?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인데 좀 더 정확히 하면 항공기가 추락합니다. 항공기가 빠져요. 이 경우인데요. 항공기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차량과 그 친구들이 종류가 변경되면서 역시 가액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요. 차량이 내가 그림을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건데 그게 그거네. 근데 이 차량이요 종류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의도는 뭐냐면 이걸 이제 트럭 있죠. 트럭 사가지고 캠핑카로 바꾼 거예요. 지금 이렇게 럭셔리한 캠핑카로.
역시 뭐 하면요? 종류가 병리되면서 가액이 증가하면 어떻게 따른 거야? 역시 그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는 취득으로 간주하겠다가 되는 겁니다. 선박도 마찬가지예요. 선박 막 개조한 거예요. 속도를 빠르게 한다든가, 예? 승선 이로를 늘린다든가 막 해가지고 가액이 증가하게 되면 소유권은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뭐예요? 취득으로 간주하겠다가 돼요. 1번과 3번 같은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지워버렸네. 아깝네. 자, 앞서 법인이 봐봐요. 법인이 있고 이제 주주가 있어요. 출자자가 있어요. 자, 출자를 하고요. 주식을 취득한다 그랬죠. 자, 이때 주주를 보세요. 주주가 뭐예요? 주식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취득세 과세 안 해요? 과세 않죠? 안 해요? 왜 안 해요? 라고 하면 과세 물건이 아니니까가 답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어떻게 봐봐요? 이 주주가 이 주식을 취득했는데 취득해가지고 뭐가 됐다고요? 과점주주가 됐대요. 과점주주는 어떤 주주냐면 얘는 지분 비율이 50%를 초과한 거예요. 지분 비율이. 그러니까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50%를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주주를 뭐라 그래요? 과점주주라 그래요. 물론 이 과점주주 판단할 때는요, 그 주주하고 특수관계인을 포함해서 판단합니다. 응? 주주와 뭐예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서 판단해요. 포함해가지고 50%를 초과하게 되면 과점주주라 그래요. 과점주주는 어떤 위치에 있어요? 이 회사 주주총회에서 그죠? 과반수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주유지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경우는 뭐야? 과점주주가 됐잖아요? 주식을 취득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취득세를 부과하겠대요. 취득으로 간주하겠대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럼 뭘 취득으로 본다는 이야기인데요? 과세 물건이 아닌 주식이 갑자기 뭐예요? 과세 물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세요. 뭘 취득한 걸 본단 말이냐? 이거요. 이 법인은, 알았어? 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 물건을 이 말이야. 부동산 등을, 알았어요? 과점주주가 취득한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라고요? 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과세 물건을 이 과점주주가 취득한 걸로 간주하겠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간주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법인에게 부동산 등이 없으면 과점주주를 하더라도 뭐예요? 취득세가 안 나오는 거지. 있을 때 이야기해. 있을 때. 좀 더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추가할 텐데요. 과점주주는 다음 단계에 좀 더 배우겠고 지금 여기서는 이 정도 하시고 하나 더 할 것은요. 일단은 이 법인이 알았어요. 이 법인이 비상장 법인일 때 해당이 돼요. 알았어요? 비상장 법인. 상장 법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비상장 법인일 때 과점주주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가요. 주식시장이 있잖아요. 주식시장,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 있잖아요. 그 경우는 과점주주를 하더라도 가시 않습니다. 비상장일 때, 그죠? 이 과점주주가 절대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비상장 법인일 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체크한 것은 설립시는 제외돼요. 회사 설립할 때 과점주주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설립할 때. 이때는 비록 과점주주를 하더라도 뭐예요? 간주취득으로 취득세에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회사 설립 자체는 자유롭게 해주게 한 겁니다. 회사 설립은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립할 때 투자 50%를 초과해가지고 투자했단 말은 그만큼 위험 부담을 안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설립할 때는 좀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설립시는 제외한다. 비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알았어요? 아시고. 이 정도 알아주셔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뭐냐면, 개수가 남았어요, 개수가. 자, 나 개수는요, 여기도 개수가 있고요. 봐봐요. 여기도 개수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개수가 있어요. 개수는 뭐 뜯고 못 뜯고, 사실상 취득도 되면서 뭐예요? 간주 취득이 되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이고 어떤 경우는 간주 취득이냐인데요. 자, 구체로 사실상 취득은 원시 취득이 되기도 하고 간주 취득이 되기도 합니다. 개수가 뭡니까? 개수 정의합니다. 개수 잘 나와요, 시험에. 자, 개수는 한자 넣게 됐어요. 개자가 뭐예요? 고친다는 이야기고, 수가 뭐예요, 수가. 수선한다, 수리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고치고 수선하는 것을 개수라고 그래요. 이 개수는 건축물에 나온 개념이에요. 건축물에. 알았어요? 뭐 토지를 개수한다, 뭐 차량을 개수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뭐에다만? 건축물에만 쓰는 말입니다. 건축물에 쓰는 말이다 하시면서. 자, 그럼 개수 정의를 볼게요. 법에 개수가 뭔지 정의하고 있어요. 개수라 해가지고 정의하고 있어요. 감 오시면 돼요.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과 뭘 떠올려야 하냐면, 대수선이니까 대대적인 수선이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떠올리면 돼요. 리모델링, 대수선과 그 다음에 레저시설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수영장 등을 떠올리면 되는데, 레저시설에 수영장이 있는 거고요. 또 시설은 레저시설 말고도 잔뜩 있어요. 예? 뭐 배 만드는 시설도 있고, 많은. 교재 한번 볼까요? 간만에 교재 한번 봅시다. 가볍게 보는 거예요. 심각하게 보시면 안 되고. (85쪽) 봐보세요. 85쪽. 거기 보시면, 거기, 2번에,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에 돼 있죠. 시설물. 거기 레저시설 있고, 저장시설. 그죠? 축소도 있잖아요. 예. 이것들 다 이것들을. 얘네들 말합니다, 얘네들. 레저시설 안에 가지고 수영장 있는 거거든요. 약간 쓱 보세요, 참고로. 예. 아무튼 얘네들을 수선하거나 뭐예요? 수선하거나, 그 다음에 딸린 시설물. 딸린 시설만 뭐가 승강기를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돌리면 돼요. 거기 여기 아래 봐보세요. 3번에. 딸린 시설물 나와 있죠? 거기 아래가 승강기 등이 있거든요. 예. 얘를 설치하거나 뭐예요? 수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벌써 그림은 그려지시죠? 예? 예.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딸린 시설물, 승강기 등을 수선하는 것을 개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개수했는데 면적이 증가하는 개수가 있고요. 면적은 증가하죠. 가액만 증가하는 게 있어요. 자, 물론 여러분요, 개수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 당연히 뭐예요? 가액도 증가했겠죠. 그 말이에요. 면적만 증가할 수는 없지. 면적이 증가하면서 가액이 증가한 경우가 있고, 가액만 증가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에서 면적 증가라고 하는데, 면적이 증가했다는 말은 뭐예요? 결국 없던 게 생긴 거잖아요. 그만큼. 그치? 그러니까 뭐 이건 사실상 취득이에요. 개수로. 그리고 원시 취득에 해당되겠죠. 어떤 게 면적이 증가만큼 생겼잖아. 그러니까 뭐 이건 사실상 취득 원시 취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액만 증가했잖아요. 얘는 간주 취득으로 봐요. 왜냐하면 당장이에요. 세금 이야기를 해볼까요?
얘는 세율이요. 원시취득에 해당되면 2.8%가 나옵니다. 적용 세율이. 취득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 원시취득은 몇 프로예요? 2.8%고요. 간주취득에 해당되는 개수는 2%예요. 따라서 구별해 내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과세 대상이 뭐예요? 예? 과세 물건을 취득해야 해요. 과세 물건 몇 가지요? 15가지 부동산과 그 친구들이에요. 등인데, 부동산, 왜? 차량과 그 친구들, 강업권과 그 친구들, 골프용품과 그 친구들, 애로운 임목. 됐어요? 취득을 해야 한다면 모든 취득인데, 무슨? 차량과 그 친구들은 승계 취득에 한한다. 자, 취득의 종류를 원시인지 승계인지 유상인지 무상인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왜요? 다르니까 세율이. 당장 이렇게 달라요. 봐봐요. 원시면 얼마라고 그랬어요? 원시면 2.8이거든 이게. 그다음에 유상 취득이잖아요. 매매 등은 뭐예요? 그건 4%. 그다음에 상속이면 2.8이고요. 또 증여는 3.5로 증여와 기분은 같으니까 3.5로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요. 시험은 원시취득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뭐예요? 건축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죠? 또 여기서 좀 개수는 어떤 개수예요? 알아야지. 어떤 개수야? 아니야. 그 말이 아니지. 가액이 증가했냐? 면적이 증가했냐를 물어봤겠지. 의도를 몰라가지고. 뭐예요? 면적이 증가한 개수고. 이 개수는 뭐라고요? 가액이 증가한 개수고. 아시겠죠? 그래서 구분해 내야 하거든요. 시험은 원시치로 나올 수도 있지만 뭐예요? 건축으로 나오거나 개수로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시험은 유상취득이라 나올 수도 있고, 매매로 나올 수도 있고, 교환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구분해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간주하겠다. 뭐예요? 지목 변경, 개수, 차량 등 종류 변경은 하나씩 뭐예요?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주식을 취득해가지고,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죠? 이때 뭐예요? 취득은 뭘 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과세 물건 자산을.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요? 그 법인은 어떤 법인? 비상장 법인일 때 해당이 되는 거고. 알았어요? 그 다음에 설립시는 봐주겠다. 가점주주는 몇 프로 비율이 특수관계인을 포함해가지고 50%를 초과한, 그죠? 주주를 말한다. 아시면 잠깐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